여러분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오늘 고기 반찬은 없어? 국이 왜 이렇게 밍밍해? 인사도 없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듯 툭 던지는 그 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나면 자식 농사 실패한 내 얼굴에 침 뱉기요. 내가 참 한심한 어미처럼 보일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삭히고 담아두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골마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이지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가파른 언덕배기 한겨울이면 벽면에 허옇게 성에가 끼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칸막이 방 2개가 전부인 집인데 그중 한 칸은 제 장성한 아들 동우가 쓰고 있습니다. 올해로 49살이 된 아들입니다. 제 아들 동우는 지금 6년째 밖을 나가지 않고 일을 쉬고 있습니다. 처음일 2년은 저도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했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 싶어 좀 쉬다 보면 스스로 일어나겠지, 지 상처를 추스르고 나면 짐을 싸서 나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흐른 지금도 동우의 방에서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거친 컴퓨터 펜 소리와 웅얼거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그 방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제가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딱 2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구청에 나가 산책로에 잡초를 뽑고 오물을 치우는 녹지 정비일로 받는 수당 95만 원, 그리고 평생 식당 보조와 청소 일을 전전하며 겨우 가입 기간을 채워 나오는 국민연금 25만 원. 이 2가지를 합친 120만 원이 늙은 어미와 49살 백수, 아들 2 식구가 한 달을 버텨내는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 매달 월세 40만 원이 칼같이 빠져나갑니다. 한겨울에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가스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공과금만 15만 원이 훌쩍 넘게 깨집니다. 덩치 큰 아들놈 굶길 수 없어 식비로 최소 40만 원은 써야 하고 직장 없는 아들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두었더니 건강보험료마저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저것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0만 원 남짓입니다. 그 10만 원을 쥐고 저는 다리가 아파도 파스 한 장 살 때 벌벌 떨고 노인정 회비 10,000원 내는 것도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전 유독 쓸쓸하던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림동 고갯마루를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칼로 찌르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스르륵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늙어서 피곤한가 보다 싶어 언덕길 벤치에 겨우 걸터 앉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어디야? 오늘 저녁은 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제 숨을 억지로 참아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금방 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볶아줄게.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무언가 다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름 냄새를 풍기며 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여 상을 차려내자 아들은 밥을 뚝딱 비우고는 툭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간이 좀 짜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부엌 구석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신림동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저 자식 눈을 감기기 전까지 내가 이 늙은 몸을 갈아 바쳐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안쓰러워 차마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세월이 결국 내 손으로 자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괴물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했던 미련을 끊어내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참담했던 석 달의 시간을 버텨낸 기록입니다. 평생 모른 척 덮어두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내 몸에 무너진 건강을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던 잔인한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에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엄마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무수리입니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가파른 고갯길을 아시는지요? 여름이면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겨울이면 빙판길로 변해 사방에 모래주머니를 터뜨려야 겨우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 하루는 매일 아침 5시 30분, 그 가파른 고갯마루의 낡은 단칸방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는 야속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나이가 드니 뼈마디가 먼저 날씨를 알아채는지 이불을 걷고 일어날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뚝뚝 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조용하게 방 안을 채웁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 겸 부엌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쁜 숨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척척한 발걸음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들 동우의 방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낮게 깔린 컴퓨터 펜 소리입니다. 위잉 하는 그 기계음은 마치 우리 집안의 피를 조금씩 빨아먹고 있는 괴물의 숨소리처럼 밤새도록 멈추지 않습니다. 동우는 올해로 49입니다. 내년에 지천명, 5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다 큰 사내놈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구석에 누워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떨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처음 동우가 하던 사업을 말아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 좁은 신림동 단칸방으로 기어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지 가슴에 상처가 깊어 저러려니 했습니다. 동우야,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아직 사지 멀쩡하니 밥은 안 굶긴다. 그렇게 말하며 달랬던 제 입방정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후회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결국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우는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하니 어미 된 도리로 어떻게 등을 떠밀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래, 좀 더 쉬어라. 마음 편해지면 나가라 했던 것이 결국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방구석에 앉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저는 구청에서 지급해준 형광색 녹지 정비원 조끼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들의 방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 새벽에 집을 나서는 늙은 어미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건 낡은 신발장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뿐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신림동 고갯길 아래로 차가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웅크리고 일터인 관악산 자락 산책로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제 일은 구청 소속으로 산책로 주변의 잡초를 뽑고 무성하게 자란 덤불을 정리하며 행인들이 버리고 간 오물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고 낫지를 하다 보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손가락 관절은 매일 아침 물에 부른 나무처럼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마저 없으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니 이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청에서 나오는 차가운 도시락을 받아들고 길가 벤치에 앉아 동료 아주머니들과 밥을 먹습니다. 다들 제 또래의 노인들이라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꽃을 피웁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잖아. 우리 손주가 할머니 주라고 용돈을 보냈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저는 그저 꾸역꾸역 목이 매는 찬밥을 국도 없이 삼킬 뿐입니다.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49살 먹은 아들이 아직도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 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얼굴에는 그저 굳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 좋겠네. 자식 농사 잘 지었어 하고 마음에도 없는 축하를 건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박히는 비수 같은 비참함은 오롯이 저 혼자의 몫입니다. 현재 제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내역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잡초 제거 수당이 매달 정확히 95만 원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일을 차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이마저도 깎입니다. 여기에 젊은 시절 파출부며 식당 주방 보조며 뼈가 닳도록 일해서 겨우 채워 넣은 국민연금 25만 원이 전부입니다. 둘을 합치면 딱 120만 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돈밖에 안 될 22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두 식구의 생명줄입니다. 어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매달 가파른 언덕길 끝에 매달린 이 집의 월세로 4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80만 원이지요. 겨울철이 되면 이 오래된 주택은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아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가스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저와 동우의 핸드폰 요금까지 합치면 공과금으로만 20만 원이 쉽게 깨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60만 원입니다. 49살 먹은 사내놈의 덩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루 세끼 밥상에 풀떼기만 올리면 동우는 금세 얼굴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까닥거립니다. 엄마, 나 요즘 기운이 없어서 고기 좀 먹어야겠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진 늙은 어미는 대형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가며 수입산 돼지고기라도 끊기지 않게 사다 나릅니다. 그렇게 아들놈 입에 들어갈 고깃값과 쌀값, 최소한의 밑반찬 재료를 사고 나면 식비로만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나갑니다. 결국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채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만 원으로 저는 노인정 월 회비 1만 원을 내고 욱신거리는 무릎에 붙일 파스 한 팩을 삽니다. 가끔 이가 시리고 눈이 침침해도 병원 문턱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진료비 몇천 원, 약값 몇천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돈마저 써버리면 혹시라도 다음 달 월세가 밀릴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동우도 이 빠듯한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매달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제가 가계부를 맞추며 한숨을 쉴 때마다 동우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요즘 알아보고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돈 벌면 내가 이 월세 다 내고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동우 나이 4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완벽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는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6년이라는 잔인한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은 결코 스스로 저 방을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반이 되어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신림동 언덕길을 다시 걸어 올라와 문을 열면 기가 막히게도 그때서야 동우의 방 구석에서 부스스한 기척이 들려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향해 가는데 아들은 그제야 부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엽니다. 늙은 어미가 새벽부터 나가 흙바닥을 기며 벌어온 땀방울이 채 식기도 전에 지는 방구석에서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묻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픈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저 철없는 놈의 등짝을 후려치며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고열을 빨아먹고 사느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찌개 있으니까 데워줄게. 밥 먹어라.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가스불 앞에 서서 찌개 냄비를 저을 때 도마 위에서 터덜터덜 칼질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제 손끝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내 나이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까지 자식 밥수발을 들며 무수리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도마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들킬까봐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신림동 골목길 사이로 노을이 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이 꼭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수수께끼의 핏빛 같아서 저는 그날도 대답 없는 질문을 가슴속으로만 수없이 삼켜야 했습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과연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신림동 고갯마루를 내려와 골목길을 30분쯤 터덜터덜 걷다 보면 낡은 단층 건물 구석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동네 노인정이 나옵니다. 방 3개짜리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곳인데 한 달에 회비 10,000원만 내면 뜨끈한 온돌방에서 동네 노인네들과 점심 한 끼는 같이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이지요. 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숨구멍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가시방석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내내 산책로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잡초를 뽑고 나면 지친 몸을 뉘고 잠시라도 사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안 구석에서 밤새 들려오는 아들의 컴퓨터 소리를 피해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독 저와 가까이 지내는 동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순이는 저와 동갑내기인데 참 부러운 팔자를 타고난 친구였습니다. 영감탱이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어 매달 노인 수당의 용돈까지 넉넉히 챙겨주는 데다 장성한 아들 둘이 모두 번듯한 직장을 잡아 일찌감치 장가를 들었지요. 복순이는 노인정에 앉아 점심만 먹으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 좀 봐, 선혜. 우리 큰손주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얼마나 의젓하게 춤을 추던지. 주말에 지 아비 손잡고 할머니 보러 온다는데 뭘 해먹여야 할지 벌써 걱정이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지만 차마 어두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눈매가 지 아비를 쏙 빼닮아서 아주 똑 부러지게 생겼네. 복순이 너는 나이 들어서 자식 덕 톡톡히 보고 사니 참 부럽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도 제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제 아들 동우는 결혼은커녕 6년째 여자 그림자 하나 구경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다 누리는 그 소소한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이 저에게는 평생 꿈도 꾸기 힘든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 하나를 키워낸 독종이었습니다. 그 귀한 딸년이 수원으로 시집을 가고 나서는 이 신림동에서 완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요. 정자 언니는 가끔 밥을 먹다가 제 손을 툭 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영수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해.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만 대충 물 말아서 먹으면 끝이고 누가 불을 켜든 말든 잔소리할 사람도 없잖아. 내 마음대로 늙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으로 묘하게 꼬여 들어갔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정자 언니의 처지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실의 적막함이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러웠던 겁니다. 방구석에 누워 늙은 어미의 밥상을 기다리는 덩치 큰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자유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노인정에서 자식들 안부나 직장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점심을 다 같이 나눠 먹고 상을 물린 뒤 뜨끈한 아랫목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불쑥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내가 전부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희 동우는 요즘 도대체 뭐하고 지내니? 사업 접은 지가 벌써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직장 알아본다는 소식은 없고 요즘 통 골목에서도 얼굴 보기가 힘드네. 순간 노인정 거실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삼삼오오 수다를 떨던 5명의 노인네들이 일제히 젓가락과 찻잔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방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혹은 은근히 동정 섞인 눈길들이 제 살가죽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걔가 워낙 꼼꼼해서 그래. 대충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요즘 이것저것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인지 뭔지 알아본다고 바빠. 곧 좋은 소식 있겠지, 뭐. 그러자 복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알아보는 것만 벌써 몇 년째야?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동우 아직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지? 지천명이 다 된 놈이 늙은 어미가 구청 나가 풀 뽑아 벌어오는 돈으로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말이 되니? 그 순간 얼굴 근육이 완전히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뻣뻣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처럼 굽실거리며 웃는 낯을 유지했습니다. 놀기야 하겠어? 집에서 청소도 좀 도와주고 엄마 무릎 아프다고 짐도 들어주고 그래. 지가 마음이 복잡해서 저러는 거지. 속은 착한 애야. 제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은 반쯤, 아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우가 6년 동안 집안일을 도와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늘 제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냉장고나 뒤적거리던 게 전부였으니까요. 곁에 있던 순자 아주머니가 눈치 없이 거들었습니다. 에휴, 요즘 그런 자식들 천지야. 우리 아파트 옆집도 50살 다 된 아들이 노모집에 얹혀 사는데 엄마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을 다니든 말든 하루 종일 골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한다더라고. 그 집 엄마가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매일 밤 울어. 남일이 아니야, 정말. 그 남 얘기라는 것이 마치 제 등을 칼로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순이는 답답하다는 듯 제 팔을 꽉 쥐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동우를 저렇게 만든 거야. 너는 엄마냐 아니면 49살 먹은 자식 수발드는 무술이냐? 매일 아침 뜨끈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돈 한 푼 안 내도 아무 불편함이 없게 다 해주니까 그 녀석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어? 내가 매정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너 죽고 나서 저놈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그 말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구절도 틀린 말이 없었기에 제 가슴을 정통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 송곳 같은 진실 앞에 아무런 방패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동네 노인네들 앞에서 내 아들이 기생충처럼 내 고열을 빨아먹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의 치부를 까발리는 것은 곧 제 평생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모질지를 못해서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다들 커피나 마셔. 싶겠다. 노인네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들이켰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만 움직인
유령 같은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5519번 시내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신림동 시장통의 빽빽한 골목길과 상가들이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그 화려하고 바쁜 불빛들 사이로 제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제 거칠고 갈라진 손등이 보였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고 빙판기를 쓸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50살 다 된 아들의 밥수발을 드는 늙은 무수리의 삶이었다니. 복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너는 엄마냐, 무수리냐? 부정을 하고 싶었지만 제 현실이 고스란히 무수리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기에 서러움은 배가 되어 목을 죄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오는 가파른 골목길은 그날따라 왜 그리도 길고 가파르던지요. 가슴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겨우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동우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던졌습니다. 엄마, 이제 와?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 좀 있어? 맨날 풀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네. 그 순간 저는 벗으려던 낡은 외투를 붙잡은 채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들었던 그 모진 말들, 버스 안에서 삼켰던 눈물들이 이 철없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엉겨붙어 제 목을 숨막히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낡은 두부 밥 모아 시들어가는 대파를 꺼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 징글징글한 모성애라는 굴레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연극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다시 가스불을 켜고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칼질 소리가 적막한 반지하 방 안에 서글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일수록 매달 날아오는 종이 고지서들은 꼭 저승사자의 염라장부 같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꽂혀서는 이번 달에는 또 내 피 같은 돈을 얼마나 뜯어갈지 숨통을 죄어오니까요. 신림동 단칸방에서 매달 가계부를 맞추는 일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수입은 구청 수당 95만 원과 국민연금 25만 원이 전부인데 나가는 구멍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으니 고지서 한 장 한 장에 적힌 숫자에 제 수명이 몇 달씩 깎여 나가는 기분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그 일은 동우가 직장을 완전히 잃고 방구석에 주저앉은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동우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 건강보험 말이야. 이제 무직이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고지서가 날아왔네. 근데 매달 나오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나 지금 한 푼도 없는 거 알잖아.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낡은 달력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안 내면 병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동우는 기다렸다는 듯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고. 엄마 밑으로 나를 피부양자로 올리면 나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대. 엄마가 서류만 몇 장 써서 공단에 제출해주면 돼. 어차피 엄마는 매달 내던 대로 내는 거니까 손해볼 것도 없잖아. 아들 보험료 몇만 원 아끼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좀 해줘. 그때의 저는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던 늙은 어미가 피부양자니 지역가입자니 하는 복잡한 행정용어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내 품에 들어온 다 큰 아들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몇만 원이 아까워 절절매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내가 서류 몇 장 써주면 아들 돈을 아낄 수 있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해야지. 서류 가져와 봐라.
저는 동우의 손가락이 가리킨 하얀 종이 위에 네모칸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문제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 터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어김없이 우편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6만 2천 원 안팎이 적혀 있어야 할 종이 위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낯선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납부하실 금액 11만 8천 원. 순간 손끝이 찌르르하게 저려왔습니다. 원래 내던 금액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5만 6천 원이 더 얹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남짓 남는 돈으로 버티는 형편에 갑자기 6만 원에 가까운 돈이 매달 더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아주 차분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아드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셨네요. 피부양자가 등록되면 부양가족수와 어머니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금액이 맞습니다. 상담원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귀에는 꼭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들놈 보험료 몇만 원 아껴주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한 대가가 고스란히 늙은 어미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6천 원. 1년이면 이게 67만 2천 원이요. 동우가 방구석에 누워있던 지난 세월을 합치면 무려 330만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제 유일한 생명줄이자 전 재산인 통장 속 비상금 38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간 것과 다름없는 약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동우에게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동우야, 이것 좀 봐라. 내 말 듣고 너를 내 밑으로 올렸더니 엄마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올라서 나왔다. 매달 6만 원 돈이 더 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동우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지서를 슬쩍 곁눈질하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거? 같이 묶이면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대. 알았으니까 일단 내고 있어봐.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한 거 있으니까 그 차액은 내가 매달 엄마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미련한 가슴은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염치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다음 달이면 돈을 보내주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이라는 정거장은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신림동 단칸방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지 입으로 뱉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단 한 번도 그 차액 6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돈 들어온 거 없냐고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동우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며칠씩 시위를 벌이는 통에 지레 겁을 먹은 제가 먼저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 자존심 상하게 하느니 그냥 내가 입 하나 덜 쓰고 손가락 덜 빨며 내가 내고 말지 그 썩어 문드러진 모성애가 결국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6만 원씩 총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 가슴에서 뜯어가도록 방치한 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우편함에 꽂히는 고지서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지니 무릎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혈압약, 당뇨약까지 매달 병원 갈 일은 늘어가는데 병원비 숫자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에 고인물을 빼고 통증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병원 수납대 직원이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만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이 넘으셨네요.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니처럼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1년 동안 내신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한 돈을 나라에서 다시 통장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공단에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빗줄기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형편에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니 귀가 번쩍 뜨일 일이었지요. 하지만 눈이 침침하고 글씨 쓰는 게 서툰 저로서는 혼자 공단에 서류를 떼고 신청서를 작성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동우에게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우야, 엄마가 눈이 흐려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컴퓨터로 신청하는 건 도통할 줄을 모르니 내가 이것 좀 알아보고 신청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동우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 아, 그거 귀찮게 서류 떼고 그래야 해? 알았어.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인터넷으로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 둬. 아들이 말한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서류는 거실 구석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동우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를 하느라 바빴고 늙은 어미가 무릎 통증을 참아가며 구청 산책로를 기어 다녀본 돈으로 병원비를 내든 말든 그 서류를 들여다볼 손가락 마디의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참아가며 신림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젊은 공무원 청년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어물어 하얀 종이 위에 손을 떨며 신청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귀찮다고 밀쳐둔 내 몸의 고단함을 나라의 서류 한 장이 대신 맡아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고도 묘한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해 연말 제 우체국 통장으로 정확히 11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될 그 11만 원이라는 숫자를 통장 인쇄기로 찍어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통장 앞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 11만 원은 저 방구석에 누워있는 동우가 아니라 내 다리로 직접 걸어가 서류를 적어낸 늙은 박영숙의 이름 석 자가 받아낸 온전한 내 권리였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언제나 제 통장을 털어가는 올감이었지만 제가 직접 발을 굴려 찾아간 나라의 서류 끝에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생명의 구멍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가슴팍 깊은 안주머니에 소중히 밀어넣으며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거대한 그늘 너머에 존재하는 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기 힘든 서러움이 많다지만 내가 내 손으로 지극정성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일은 바람이 제법 싸늘해지기 시작한 어느 늦가을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구청 청소구역에 낙엽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바람에 온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려 집에 오자마자 외투도 벗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숨을 고르고 나니 문득 이번 달 월세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주인 집에 돈을 이체해야 했기에 핸드폰을 켜고 우체국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327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잔고가 뜬금없이 287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40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얼른 거래 내역을 눌러보았습니다. 사흘 전 오전 11시 40분 현금 인출기 출금 40만 원. 기가 막혔습니다. 사흘 전 그 시간이면 저는 관악산 자락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낙엽 카트를 끌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뽑은 돈이 아니라면 범인은 이 집안에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다리를 이끌고 동우의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동우야, 동우야, 잠깐 나와봐라. 방 안에서 부스스한 소리가 나더니 늘어지게 잠을 자던 동우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인데 난리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내 통장에서 사흘 전에 4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거 내가 가져갔니? 동우는 화면을 슬쩍 보더니 찰나의 순간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 엄마 통장에 손을 대? 아니, 예전에 엄마 병원비 낼 때 알려준 거 기억하고 있었지. 나도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친구한테 빌린 돈 좀 갚고 밀린 핸드폰 요금 내느라 잠깐 쓴 거야. 돈 들어오면 금방 채워놓으려고 했단 말이야. 동우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뻔뻔한 대꾸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들이 말한 비밀번호는 다름 아닌 지놈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식 잊지 않겠다고지 생일로 채워둔 비밀번호가 결국 내 가슴에 칼을 꽂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 요금은 이미 제 명의로 묶여서 매달 기본 요금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우가 방구석에서 밤새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결제하느라 데이터 추가 요금이 매달 수십만 원씩 밀려 있었던 겁니다. 동우야, 너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리 부서져라 가파른 언덕길 쓸고 잡초 뽑아서 모은 돈이야. 나중에 내 몸뚱이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10원 한 푼 안 쓰고 꽁꽁 싸매둔 내 목숨줄 같은 돈이라고. 그게 이제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남았어.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제가 목이 메어 소리를 지르자 동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투덜거렸습니다. 갚는다고 했잖아. 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고 그래? 진짜 치사해서 못 살겠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적막해진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잔고 287만 원. 이 숫자가 바닥나면 늙고 병든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구청 녹지 정비일도 나이 제한 규정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재계약이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엄마 주머니에서 푼돈을 빼가듯 서슴없이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단칸방의 벽면이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앉아 있는데 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닫힌 방문 너머로 동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안 해줘? 배고픈데. 그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지긋지긋하다고 다 관두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손과 발은 이미 버릇처럼 냉장고를 열고 가스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징글징글한 어미의 본능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서러웠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비 앞에서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붉은 고추기름이 뜨는 국물을 국자로 저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내 통장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세월도 부서져가는 내 몸뚱이도 그리고 자식을 향한 마지막 신뢰와 마음까지도 소리 없이 녹아내려 바닥을 넣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도 동우의 방 밑으로는 여전히 컴퓨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저 원수 같은 자식의 밥을 벌기 위해 아픈 무릎을 이끌고 다시 그 새벽 언덕길을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몸이 보내는 경고는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아주 작고 세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인간들은 다 지나가는 피로련이 하며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이상하다 느낀 건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관악산 산책로에서 청소를 시작하려 빗자루를 잡는데 오른손 손가락 마디가 찌르르하게 절려왔습니다. 서너 번 손을 털고 나니 이내 가라앉기에 찬바람에 손이 얼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통 입맛이 없어 체했나 보다 하며 손가락을 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방구석에 누워있는 동우의 저녁 밥상을 차리려 냉장고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 방망이 질치며 숨이 가빠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방구석의 아들은 당연히 알 리가 없었고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걱정하는 신용만 할 뿐 결국 지 귀찮은 일 생길까봐 모른 척할 놈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러움만 더 깊어질 게 뻔하니 차라리 혼자 삼키는 게 속 편했습니다. 그러던 11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독 가파른 신림동 고갯길을 따라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지요. 관악산 자락 산책로의 은행나무 잎들이 가을의 끝을 알리듯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쌓인 낙엽을 쓸어 담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저렇게 미련 없이 제 몸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데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나? 오전 내내 두 구역을 혼자 돌며 낙엽 카트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바위로 짓누르는 것처럼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이 꽉 막혀 공기가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다리가 스르륵 풀렸습니다. 겨우 산책로 옆 벤치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옆 구역에서 일하던 동료 명숙 씨가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종이장처럼 하얘졌어요. 당장 일 멈추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명숙 씨 잠깐 앉아서 숨 고르면 괜찮아져. 오늘 낙엽이 많아서 그래. 저는 습관처럼 괜찮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일을 빠지면 하루 일당 4만 원 돈이 날아가는데 다음 달 월세와 아들놈 핸드폰 요금 메꿀 생각을 하니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겁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제 손바닥에 쥐어진 빗자루를 강제로 빼앗아 들더니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 오후 반차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숙 씨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찾아간 근처 보건소에서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계를 바라보던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지더군요. 위 혈압이 17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혈압약 안 드세요? 이 나이에 혈압이 이 정도로 높으면 길 가다 그냥 쓸쓸어지실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은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큰 병원 응급실이나 내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겪으신 가슴 통증과 식은땀은 전형적인 협심증 초기 증상이에요. 혈관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심증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곧장 인근 큰 병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고 피를 뽑고 차가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2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서 당장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하나? 내가 이 구청 청소 일마저 못 나가게 되면 저 방구석에 누워있는 동우와 나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
그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제 걱정보다 자식, 놈 걱정이 먼저 고개를 드는 제 자신이 참으로 미련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동우 씨한테 연락은 안 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이 와서 지켜야지.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연락해봤자 면허도 없는 놈이 오지도 못하고 돈만 걱정할 텐데 불러서 뭐해. 별일 아닐 거야. 다행히 검사 결과 심근경색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 당장 혈압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빗자루질 같은 무리한 신체 활동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무리한 일을 줄이라니 흙바닥을 기며 청소하는 게 내 유일한 밥줄인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의사의 말이 참 야속하게만 들렸습니다. 수납창구에서 검사비와 약값으로 42,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지갑을 열던 제 손가락 마디가 덜덜 떨렸습니다. 42,000원이면 우리 두 식구 며칠치 찌개거리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 씨는 오늘 일동우 씨한테 꼭 말하고 이제는 자식 수발 그만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가파른 신림동 언덕길을 올라 집문을 열자 늘 그렇듯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동우가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녁은 뭐 할 거야?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병원 영수증과 서랍, 깊숙이 숨겨둔 혈압약 봉지를 손으로 꾹 누르며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무서웠던 순간들, 내 몸이 보내온 한 개의 신호들을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났다. 들어가서 두부찌개나 끓여줄게. 결국 저는 그날도 내 몸이 보내온 마지막 경고장마저 부엌 싱크대 서랍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 내리는 것보다 당장 내 지치고 아픈 손으로 아들의 저녁 밥상을 차려내는 것이 평생을 무수리로 살아온 제 미련한 손과 발의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불이 켜지고 찌개가 끓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제 수명을 조금씩 더 깎아먹으며 서글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병원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우에게 끝내 아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받아온 혈압약만 매일 새벽 몰래 삼켰을 뿐 구청 청소일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몸을 사려야 한다는 의사의 경고보다 매달 찍히는 월세 고지서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동우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동창 경수 기억나? 지방에서 작은 공장하는 애. 기억나지. 그 친구가 왜? 경수가 자기 공장에 관리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나보고 내려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어. 거기 가면 기숙사도 공짜로 준대. 순간 제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인천에서 충남 아산까지 버스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무섭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독방 구석에서 아들이 나간다는 안도감과 늙고 병든 몸으로 이 반지하 방에 혼자 남겨진다는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던 겁니다. 저는 최대한 덤덤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네. 나이 50다 돼서 기숙사까지 주는 자리가 어디 흔하냐. 묻지도 말고 무조건 가라. 동우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 나 가버리면 엄마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 없으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겠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걱정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은 붙들어 매라. 너 하나 없다고 굶어 죽을 사람 아니니까 지 앞가림이나 잘해.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새벽 6시에 인덕션 앞에 서서 국을 데우는데 딸깍하고 동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척도 없던 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난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침 밥 줘. 같이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아 뚝뚝 떨어지는 침묵 속에서 밥을 삼키던 동우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경수한테 간다고 연락했어. 이번 주말에 내려가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처박혀서 엄마 집만 됐던 거지? 그 질문에 차마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요. 그렇다고 하기엔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동우야, 자식이 부모한테 무슨 짐이냐?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러자 동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묻어두었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무릎 아픈 거, 새벽마다 힘들게 나가는 거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한 거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두려워서 그냥 이 안전한 방구석에 숨어서 엄마한테 다 기대고 살았던 거야. 미안해, 엄마.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잔인하도록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평생 숨겨왔던 제 진실도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동우야, 엄마 지난주에 공원에서 일하다 쓰러질 뻔해서 병원 다녀왔다. 협심증 전 단계래.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의사가 당장 일 그만두라고 하더라. 근데 나 일 못 두잖아. 당장 다음 달 월세 40만 원에 내 핸드폰 요금 메꾸려면 기어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말해봤자 지 귀찮은 일 생길까봐 모른 척할 너를 보면 내가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그 순간 식탁 위로 얼어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더니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49살 먹은 거구의 사내놈이 지 엄마 앞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동우가 초등학교 시절 밖에서 무릎을 깨지고 들어와 제 품에 안겨 울던 어릴 적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는 50이 다 되었어도 제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기 두려워 숨어버린 어린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거칠어진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참회와 부끄러움이면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동우가 붉어진 눈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아산 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일할게. 첫 달 월급 타면 엄마 생활비부터 꼭 보낼게.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몸 좀 챙겨. 그날 아침 아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뒤돌아 그릇을 닦는 아들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며 외투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림동 고갯길을 내려오는 출근길,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 한구석에 꽉 막혀있던 돌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올가미가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떠난 날은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으로 내려가는 시외버스가 오전 9시 출발이라 아들은 전날 밤부터 분주하게 짐을 쌌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하나에 철진한 옷가지를 구겨넣고 작은 가방에 세면도구를 챙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좁은 단칸방에서 무려 6년을 살았는데 지 인생의 무게가 고작 가방 2개에 다 들어간다는 게 참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또 눈물이 터질까봐 그저 묵묵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던 동우가 뜬금없이 쑥스러운 듯 말하더군요.
엄마, 장롱에 겨울 내복 몇 장 챙겨놨어. 아산이 바닷가 근처라 바람이 많이 분다네. 엄마 혈압 조심해야 하니까 귀찮아도 꼭 챙겨 입어. 지 내복 하나 제 손으로 못 찾아 입던 놈이 늙은 어미의 내복을 챙기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하면서도 묘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일찍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떠나는 자식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 마음이 놓이는 게 어미의 미련한 마음이니까요.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구수한 된장을 풀어 동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달걀 3개를 풀어 약한 불에서 정성껏 말아 올린 달걀말이도 상에 올렸습니다. 방문을 두드려 아들을 깨우고 마주 앉은 식탁, 뚝뚝 떨어지는 정막 속에서 동우는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더니 목이 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맛 그리워서 어쩌냐.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억지로 국물만 삼키며 대꾸했습니다. 싱겁다더니 잘만 먹네. 차가우니까 얼른 먹어라. 출발 시간이 되어 동우가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섰습니다. 엄마, 나갈게. 조심히 가라며 등을 두들겨 주려는데 갑자기 동우가 큼지막한 덩치로 저를 품에 꽉 안아왔습니다. 사내놈이 장성하고 나서 저를 안아준 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의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수리 위에 닿은 아들의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혈압약 꼭 챙겨 먹고 힘들면 일 쉬어. 월세 걱정 안 하게 내가 꼭 돈 보낼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겨. 알았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온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밤새도록 들려오던 컴퓨터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냉장고 문을 소란스럽게 열닫던 소리가 마법처럼 싹 사라진 거였습니다. 동우의 닫힌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진홈이 떠나기 전 밤새 바닥을 닦고 이불을 개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에는 삐뚤삐뚤하게 손으로 꾹 눌러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방 깨끗이 치워놨어. 이제 여기 창고로 쓰든가 엄마 편한 대로 해. 나 진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몸 챙겨. 마이너스 동우가 마이너스. 그 쪽지를 붙잡고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빈방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밥 차려라, 국이 짜다, 고기 반찬 없냐 속을 썩이던 그 모진 말들이 다 이 방에서 나왔는데 그 괴롭던 소리들이 사라진 빈자리가 왜 이리도 시리고 가슴이 시려 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게 징글징글한 모성애의 장난인지 아니면 제 외로움의 무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눈물을 훔치고 부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먹다 남긴 반찬통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평생의 저녁 메뉴는 항상 동우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뭘 먹고 싶지? 그 간단한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마른 미역을 꺼냈습니다. 동우가 미역국을 싫어해서 몇 년 동안 구경도 못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달달 볶아 혼자만을 위한 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단칸방 가득 퍼져나갈 때 밥 한 공기를 떠서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식사였지만 미역국 한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한 번 핑 돌았습니다. 이번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입만 챙기며 살던 늙은 어미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그 묘한 해방감과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신림동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란 불빛이 이제는 처량한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길을 따스하게 비춰주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무수리로 살던 박영숙이 드디어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우가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늘 겪던 무릎의 통증이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덜한 것 같았지요.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니 늙은 몸뚱이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깊어진 눈가주름에 대고 속으로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영수가. 정말 잘 버텼다. 평생 남만 챙기느라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나를 향한 첫 위로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는 건 자식의 밥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일터에 도착해 만난 명숙 씨가 제 안색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숙 씨,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훤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그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우 아산 내려갔어요. 기숙사 있는 직장 잡아서 독립했습니다. 명숙 씨는 제 손을 잡고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영숙 씨 이제야 고생 끝났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명숙 씨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구청 녹지 정비일도 올해가 지나면 나이 제한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명숙 씨가 밥숟가락을 놓으며 귀한 정보를 주더군요. 영숙 씨,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신청 안 했어? 나이가 68인데 그걸 왜 아직 안 받았어? 단독 가구의 소득이 적으면 매달 최대 33만 원 넘게 나와. 영숙 씨 국민연금 나오는 거랑 합치면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50만 원이 훌쩍 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가느다란 숨구멍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그만두면 당장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주는 내 권리만 잘 챙겨도 월세 40만 원 내고 내 입에 풀칠할 돈은 나온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오후 일을 마치자마자 신림동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심사 끝나면 한두 달 뒤부터 통장으로 매달 입금될 거예요 라는 직원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불어오는 찬바람이 더 이상 매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핸드폰을 켜니 징하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산에 잘 도착했다는 동우의 문자 뒤로 늦은 밤 짧은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더군요. 엄마, 나 오늘 첫 출근 잘했어. 이번 달 월급 타면 엄마 통장으로 20만 원 꼭 보낼게. 약속해. 그 문자를 들여다보며 이번만큼은 자식의 약속을 기쁜 마음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만을 위한 빨간 순두부찌개를 매콤하게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동우가 매운 음식을 못 먹어 평생 제 돈 주고 사 먹지도 못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던 찌개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마주하고 앉아 칼칼한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으니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입맛대로 차려 먹는 것, 주민센터에 가서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약을 챙겨 먹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평생 무수리로 살던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친구 복순이가 던졌던 너는 엄마냐, 무수리냐라는 모진 질문에 이제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제 온몸을 갈아바쳤던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미련한 사랑이 때로는 저를 갉아먹었지만 그것 또한 자식을 향한 제 선택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구독자분들 중에도 혹시 과거에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에 당신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자식이 안쓰러워 아프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오늘도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의 기둥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꼿꼿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내 그늘을 벗어나 당당한 세상의 일원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아깝다 생각 말고 꼭 챙겨 드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가 혜택이 있다면 당장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오늘 저녁만큼은 자식 입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이 좋아하는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대접해 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세월보다 찬란하고 가치 있어야 하니까요. 저 박영숙은 오늘도 신림동 단칸방에서 혼자 매콤한 찌개에 밥을 먹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참 따뜻하고 좋은 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